어린이임을 끝까지 고집하는 엄마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딸들이거든요. 결국은 무수하게 이야기한 엄마들에 대한 고통이 어머니가 그 어린 자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되지 않겠다라고 고집하고 선언한 엄마들로 인한 고통인 거죠. 딸들 고통. 안녕하세요. 정신분석 클리닉 피아노의 박우란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을까요? 엄마든 딸이든 다 어린 아이, 어린 소녀가 그 존재에 대한 의미로 서로 계속 이제 고통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가 꽤 건강한 엄마와 딸이나 건강한 관계에는 그 유아적 자아를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달려있기도 해요. 그냥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관계에서 애기 짓을 할 수 없잖아. 해도 괜찮아요. 되나? 해주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다. 알겠어요. 말하자면 선생님과 학생이 있고 분석가와 내담자가 있죠. 제가 저희 딸아이하고 관계에서 제가 채우고 싶은 유아적 욕구를 엄마의 탈을 쓰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꾸 그걸 받으려고 했을 때 애는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고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내가 딸아이하고 관계에 갔을 때 당연히 그 욕구는 있지만 이게 포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얘가 애 짓을 할 때 그냥 받아주기도 하고 혹은 야단도 치고 얘가 아이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어른의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게 상징계거든요. 역할을 받아들이고 근데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굳이 어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또 나도 뭐 애기 짓을 할 수도 있고 하진 않습니다만 정말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유연하게 되면 관계가 훨씬 좀 자유로운데 한 가지에 고착되어 있는 지금 말하는 고통을 주는 많은 어머니 여성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경우에 하나의 정체성에 고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결핍이 되어 있거나 너무 과도하게 나르시스틱하게 아이를 키운 경우에 엄마들이 좌절을 주지 않고 키운 경우에 하나만 고착하면서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서 그 어린 욕구만을 유지하고 투사하고 요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딸들이 이거를 보고 계신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하고 있는 그 행위 이면에 보면 그 어린아이의 욕구가 아닌지를 살펴보시면 많은 부분이 좀 통찰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다른 댓글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엄마가 나는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 너무 부담스럽고 싫다. 엄마가 아이처럼 나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거부감이 든다. 나는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란 것 같아서 억울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어머니가 유아적 욕구를 이렇게 고집하는 그런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유아적 욕구가 강한 경우에 딸도 아이여야만 하는 시절에 아이이지 못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어머니가 유아적 욕구가 강하면 그러면 그 딸도 커서 유아적 욕구가 강한 어머니로 자랄 수도 있겠네요. 유아적 욕구를 충족에 못했다고 해요. 그것도 그렇게 결핍된 유아적 욕구를 그 불특정 다수에게 투사하고 혹은 뭐 연인이나 내 아이에게 투영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끊임없이 유아적 욕구를 좌절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듣는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애기 짓을 하고 있고 생떼 쓰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하고 있구나 했을 때 방법이 하나 있죠. 뭐죠?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만. 엄마 그만. 엄마 그만. 그 경계죠. 딸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엄마 이면에 있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캐치하셔야 되고 그 어린아이에게 그만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걸 멈추게 하셔야지 달래고 한다고 되든가요? 그 오은영 선생님 애 다리 사이에 딱 넣고 딱 결박한 다음에 시선을 딱 꽂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분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키울 수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스스로가 나오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아요. 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바닥에 뒹굴고 때를 쓰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자 일어나서 어른이 되렴 하면 되겠어요? 바닥에 뒹굴고 때를 쓰고 있는 아이는 그 아이가 그렇게 생때를 쓰는 데서 오는 어떤 만족과 희열 혹은 어느 이득 혹은 뭔가를 다 흐트러뜨리는 그거 너무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해도 안 될 때 아. 자포자기가 되죠. 아무리 뗐어도 안 들어줄 때. 절대 들어지지 않겠다라는 아. 자각이 일어나면 그때는 그냥 툭툭 털고 아. 에이 막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이건 제가 다른 얘기는 예전에 제가 정신과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내 남자가 여기 앞에 책상이 있었는데 정말 그 한 40분 면담 동안 30분 동안 난리가 났었거든요. 진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벽처럼 가만히 있었거든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 30분 만에 갑자기 선생님 제가 지랄해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그냥 툴툴 털고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물론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비약적인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타자를 변화시키거나 타자를 달래거나 그건 좀 오만이다. 일단 우리 자신을 달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화해하고 스스로 설득하고 우리 자신과의 화해가 먼저 필요하다. 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타인, 이 대상들에 대한 어떤 탐색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와의 독립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딸 입장에서는 유아적 자아가 여전히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엄마 무게 하나는 책임져야 뭔가 개개인 무게는 책임져야지 이런 융화 관계가 좀 분리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딸의 입장에서도 독립을 하려면 그런 유아적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내 삶에 대해서 그런 분리를 감수하고 책임지고 선택하겠다라는 책임감이 또 똑같이 필요한 걸까요? 네. 또 하나 댓글도 소개팅 교수가 있는데 이분도 선택을 하셔서 편해지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엄마 신세한탄을 듣다가 힘들게 자기를 갈아서 드렸대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엄마는 항상 부족해했대요. 이제 결국 자기는 부모의 사랑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했더니 역시나 엄마가 비난과 욕을 막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 돈과 내 시간을 지키고 그 대가로 엄마한테 욕을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이것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극복한 것 같은 경험담이 있는가 반면에 목이 메이네? 슬펐어? 슬프구나. 근데 반면에 또 엄청 심각한 댓글도 있으셔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 언니가 뭐 엄마 때문에 자식도 놔두고 떠나버린 것 같다. 그런데도 엄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자기는 그냥 모른 척하고 거고 알고 싶지도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떠났는데도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이제 딸을 엄마 옆에 두려고 하셨고 결국 못 벗어나신 것 같아요. 황혼 이혼을 하는데 자기가 이혼 그 모든 과정을 자기가 다 엄마 대신 했고 이혼 후에는 그 모든 책임을 그 딸한테 넘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엄마가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는데도 엄마는 너무 잘 지내서 배신감이 든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엄마는 잘 살 거라고 확신한다. 엄마가 나를 못 벗어나게 만든 이 상황에선 내가 죽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또 위로의 댓글도 달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엄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뭔가 욕을 먹던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분 울려고 그래.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단명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우리가 아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런다고 사실 그 선택이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인지 알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생사를 떼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럽죠. 특히나 그렇게 엄마한테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고 많은 리비도를 투사하고 투여했던 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배신감이나 분노, 내 삶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끝까지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죽어야 끝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죽어도 끝이 안 나요. 저주가 아니라 죽어도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물론 물리적으로 심플해지고 많은 것들이 정리되겠지만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살아계실 때 어떤 정리든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혹은 내가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나만 손해지.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도 내 마음 안에서 살아있어요, 부모님들 계속. 오히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엔 해결이 더 안 돼요. 시간과 고통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고통스럽지만 그게 애도가 됐든 정리가 됐든 이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각하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걸 짊어지고 있고 이성적으로 우리 어머니나 내 가족이 나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나 기대로 무게를 이렇게 분배하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되고 그 인식한 다음에는 내가 어디까지 이것을 감수할 것인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무너지더라도 기꺼이 그거를 짊어지겠다고 하면 그건 고통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른 채로 그냥 받아 안고 막 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불행한 건 여기에서 내가 꾸역꾸역 이거를 소화하고 여기에 눌린 이것들을 내가 만나는 다른 나의 타인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부부 내 아이에게 역투사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냉정하게 내가 이 부분은 매듭짓고 갈무리하고 내가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내 스스로가 돌파해 나가야겠다라는 좀 의지와 결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부모님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억울합니다. 저는 이런 엄마와 딸의 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많은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이런 영상 특징, 딸만 봄. 딸만 봄. 네, 엄마는 안 보고 딸만 본다. 이런 댓글이 공통적으로 달려있고 저도 좋아요 눌렀었거든요. 처음부터 이야기 하셨을 때 희생과 의존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인식의 역할자가 딸인 것만 같은. 그래서 한편으로 억울하다라는 또 감정이 올라오네요.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고통받는 입장에서 항상 딸들만 본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내가 억울하다. 엄마도 봤으면 좋겠죠. 네, 엄마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엄마가 왜 그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상을. 그럼 제 마음을 더 잘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좀 바뀌어졌으면 기대잖아요. 네. 기대. 엄마가 내가 원하는 엄마가 되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유아적 자아인가요? 그러니까 유아적 자아라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를 붙인 건데 우리말로 하면 상상계적 자아죠. 어린아이로서의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20이든 30이든 49, 50이든 60이 돼서도 엄마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면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엄마를 포기하지 못하는 어린 내가 있는 거죠. 엄마상에 대한 환상이 그렇죠. 있다. 그리고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지. 조금 더 어른이 됐을 때 하는 것들이 선택,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그냥 비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뭐 나르시스트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와 나는 다른 인격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을 때 나는 좀 더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 애랑 싸우진 않잖아요. 엄마는 애니까. 아이임을 끝까지 고집하는 엄마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딸들이거든요. 결국은 무수하게 이야기한 엄마들에 대한 고통이 어머니가 그 어린 자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되지 않겠다라고 고집하고 선언한 엄마들로 인한 고통인 거죠. 딸들 고통. 그래서 서로 애 되겠다고 힘겨루게 하지 말고 엄마한테 그냥 애 자리를 주고 호련히 떠나는 건 어떨까? 어른이 됩시다. 표표히 떠나는 건 어떨까? 어른이 되기로 결심. 어디로 떠나야 되나요? 그런데 이거를 어머니가 지금 아이의 자리를 고집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수용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는 사실 힘들죠. 드라마틱하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삶을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궁공한 삶을 사셨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남편을 만났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남편이 자상하지 않아서 외롭고 근데 그 어머님은 그냥 그런 삶을 사시는 한 객체로 그냥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이제 분리돼가지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라고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을 내가 구제하는 역할이나 뭐 도움을 줘서 삶을 나아지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책임감이나 중압감이나 그런 것들을 다른 인생으로 놓고 분리해서 약간의 선을 긋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그 지점이 뭐냐면 우리 딸들에게 깊은 어떤 심층에도 내가 엄마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나로 인해 엄마가 구제가 되는 혹은 내 고통을 보면서 엄마가 변화하는 정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고통으로 인해서. 내 고통을 보면서 엄마도 변화하는 거기서 우린 끝까지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쪽에서 엄마를 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가기에는 내 뒷목을 끌어당기는 내 안에 있는 애정적인 욕구,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와 나 사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그 애정과 사랑의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나로 인해서 엄마가 어느 순간인가는 그걸 깨닫고 바뀌어주면 이상적인 엄마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는 그래도 나를 사랑했어. 내가 그래도 엄마의 사랑받는 딸 혹은 나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없지 않았어라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존재의 근본적인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왜? 특히 딸들에게는 부모라는 절대적인 타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확인에 대한 욕구가 포기되어지지 않는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좀 분리가 되고 내가 포기가 되고 그냥 하나의 어떤 객체로 놓고 우리 엄마의 인격은 여기까지고 우리 엄마의 성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려놓고 돌아섰을 때 굉장히 외로워요. 정말 세상에 홀로 된 것 같은 뭔가 그런데 그 외로움과 동시에 주어지는 만족이 있어요. 뭐냐면 가벼움이에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것들이고 그냥 내 거 내가 짊어지고 뭐 남편도 부모도 다 떠나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완벽하게 내가 짊어지고 나한테 온 내 아이도 네가 책임져 이게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아예 그냥 딱 받아들여 버렸을 때 외로워요. 되게 외로운데 그 외로움과 함께 오는 가벼움이 있어요. 보상과 만족이 같이 주어지는 게 있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선택이겠죠. 내가 어떤 걸 원하느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만족을 얻어나갈 것이냐, 선택해 갈 것이냐에 대한 거. 근데 많은 경우에는 외롭고 싶지 않아요. 가벼움보다는 무겁고 질척거리고 하지만 끈적이는 이것들에서 사실 노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까 자기가 엄마 때문에 너덜너덜 해줬는데도 엄마가 잘 지내서 배신감이 든다는 표현을 했던 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게 엄마에 대한 사랑을 확인을 못 받으니까 자기는 엄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엄마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잘 사네? 그걸로 인해서 나는 그럼 엄마한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분이 죽고 싶었나 봐요.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지. 이게 연인 관계에서도 드러나죠. 막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내가 사랑을 한 만큼 내가 뭔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로부터 그럼 우리가 헤어졌을 때 그가 정말 불행해졌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일단 그가 무너지고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맞아요. 네. 난 네가 정말 잘 되길 바래. 아니. 이건 쌉소리 아닌가? 절대 잘 되지 않았으면 이건 요즘 좋겠습니다. 유행하는 쌉소리 아닌가? 맞아요. 저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네가 정말 갈기갈기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그게 결국은 진짜 불행 자체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나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흔적이 있었지. 그래도 너한테 나는 존재가 있었지. 그런데 엄마가 잘 지내는 거 보면 내 존재가 무화되는 것 같은, 삭제된 것 같은 것이 분노스러운 거지 이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욕망과
집착과 혹은 욕구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욕구를 자각해야 되는 지점 그리고 내 욕구와 내가 화해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크기의 어느 정도의 질량인지를 나는 내가 감각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자꾸 가가지고 이 대상으로부터 확인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고통이 많아지는데 근데 그냥은 확인이 안 되죠. 어떤 갈등이 생기고 좌절이 생길 때라에 비로소 내가 얼마만큼을 원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테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공감 가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내가 죽어도 엄마가 잘 살 거라고 확신하면 떠나도 엄마가 어차피 잘 살 거니까 근데 못 떠나겠다. 그게 말이 되지.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가 한 고통과 이것들이 모두가 무의미가 되고 이 무의미에서 죽음으로써만이 나는 내 의미를 증명할 수 있겠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죽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존재에 대한 어떤 삭제와 무화됨이 컸다는 거죠. 너무너무 강력했다는 걸로 보여요. 죽어서라도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근데 그게 그 모든 인간의 욕망인가? 그 존재에 대한.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강도와 크기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는 개별적으로 스스로 감각하고 우리가 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없죠. 이론에 껴맞춰서 존재를 소외시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적인 생각에 어릴 때 좀 사랑을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더 기능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안 받았으면 어딘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른이 돼서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꼭 그렇지만 않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의 반이 심리학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은 이제 챗GPT까지 나와서 더 많은 정보가 유통이 되고 어떤 이론들이나 일반 심리학적 결핍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게 현대 심리학이 해놓은 어떤 뭐 업적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초점이 결핍에 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가면 항상 과거의 어떤 결핍부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죠. 그게 무슨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원인 결과이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존재에 완전히 무력하기 때문에 받기만 해야 되죠. 사랑의 본질은 받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 그 거짓말이야. 사랑의 본질을 받는 거. 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물리적 심리적, 생물학적 그냥 받는 거죠. 일단 받아야 되죠. 그 양분도 받아야 되고 시선도 받아야 되고 심리적인 자양분도 받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사랑의 토대죠. 그리고 그럼 엄마가 아이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주는 행위냐? 엄마도 받아요. 아이의 그 시선을 통해서 온전히 엄마만 바라보는 이 완벽한 아이의 시선을 받죠. 엄마도. 완벽하게 주는 관계는 성립하지. 사랑의 기본은 받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뭔가 결핍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어떤 게 인간에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애초에 설정이 돼요. 설정 값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결핍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애정 결핍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애정 결핍이 된 사람은 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10명에 8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소외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인간에겐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 이론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정신분석은 개인분석 안에서 원인 탐색을 떠나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어떤 뉘앙스,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욕망이 튀어나오고 무의식적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단순히 원인 결과나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개별화되어 있는 고유한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게 정신분석이 하는 작업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론에 비추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건 그 개인이 배제되기 때문이에요. 그 고유한 어떤 개별성이 모든 인간은 보편적이어서 비슷한 고통과 비슷한 어떤 상처를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특이한 증상들. 그거는 그런 어떤 환경 안에서도 이 사람만이 체화한 어떤 방식의 그 리비도 방식, 충동과 터득한 어떤 쾌락과 결핍, 좌절에 의한 증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많은 상담실에서는 뭐 사랑의 경험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경청해주는 게 그렇게 하면 어릴 때 했던 거를 성인이 돼서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치유된다. 그렇지. 힐링. 그거는 이제 무의식을 전제하지 않은 혹은 충동을 전제하지 않은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심리학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안다고 달라지지 않고 채운다고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애주가다. 술을 먹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혹은 내가 몸이 해칠 것 같아. 한동안 술을 끊을 수 있지만 술을 또 먹고 싶잖아요. 충동이란 건 무한 반복이고 밑 빠진 독이 물이에요. 그럼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채우면 끝나야 되죠. 그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반은 행복해졌어야 돼. 왜? 너무나 많은 상담자들이 너무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 공감과 지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 희화화된 그랬구나 테라피도 나오는 마당에 맞아. 그러면 치유가 돼야 돼요. 끝나야 되죠. 그 이슈는. 근데 끝나지 않잖아요. 왜? 충동을 도외시하기 때문이에요. 상처에서 비롯했지만 결핍에서 비롯됐지만 실제로 나 어린 시절에 그게 상처였어. 상처를 받아서 내가 그걸 갈구하는 과정이 생겼어요. 상처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갈구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면서 여기에서 충동의 리비도가 달라붙으면서 무의식적이거나 혹은 피학적 쾌락이 달라붙으면 채워졌는데도 그럼 이 채워진 대상은 폐기되고 또다시 나는 갈구로 가게 돼 있어. 또 갈구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또 막 갈구를 하고 고통을 자처하고 이제 이건 좀 많이 나아간 얘기인데 정신분석적인. 그러니까 충동의 차원을 다루지 않으면 그렇게 일반적인 의식적 차원에서 정서적 차원에서 감정적 차원에서만 다루는 거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무한 반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힘들 때 상담실에 가서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는데 또 생겨 그 문제가. 그럼 또 가서 상담실에 받고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계속 마치 그러면 어떤 심리 서비스 마치 내가 필요할 때는 항상 지니처럼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거는 언제까지나 나르시스틱하고 유아적인 만족을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나 자신에게 윤리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충격받으실 수도 있을 만한 내용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지식이 다루는 내가? 이 아. 내용이 왜냐면 정신분석과 어떤 상담학이 그냥 접근이 다른 네, 지점에 접근이 있어서. 다른 지점에 있어서 그래.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 네, 소화가 어려운 분들, 저항이 일어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항이 일어났군요. 아 그랬어? 본인 얘기하시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 얘기해주라. 초반에는 그랬죠. 초반에 정신분석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공감과 지지를 너무 안 해주셔서 네, 오히려 상처를 받고 이제 다른 심리상담센터 찾아가서 이거 나가도 돼? 치료를 해야 되나 재밌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꼭 살려주라. 이거 살려줘.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 맞아요. 우리가 이거 나중에 따로 하나의 챕터를 다루기로 했는데 공감에 대한 거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섣부른 혹은 즉각적 감정적 혹은 이런 정서적인 공감이나 지지를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대신에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 사람의 서사, 이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사람이 말하고 있지 않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공감을 안 해줘도 살아남은 게 별거 아닐까요? 정신승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훌쩍 또 많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가 질문이 있어도 하지 말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중간쯤에 정신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하긴 했는데 정신분석은 경험이거든요. 어떤 정보나 지식, 이론을 전달하는 걸 굳이 여기서 하는 의도가 아니고 저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역동안에서 보시는 분들이 모두가 개인 분석실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경험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원대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댓글로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희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또 이 시간에 자유연상에 따라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장을 이 시간에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